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트럼프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가 오랫동안 해묵은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잠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손을 잡고 1980년대 이후에 황금기를 같이 구가하다가 그러다가 실리콘밸리가 독립을 선언하고 권력 투쟁을 선언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 들어가서 월스트리트를 제치고 이제 전 세계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미국 자본주의의 중심에서 권력의 핵심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의 이익을 본격적으로 대변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자기들이 먹고 떨어지는 그런 싸움이냐? 그런 이익 투쟁이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월스트리트의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돈 조금씩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실리콘밸리 방식으로 관리가 아니라 파괴하면서, 창조적 파괴하면서 있는 질서 막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좋든 싫든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강정수 박사하고 AI 가속주의 이야기하면서 테크 가속주의 이야기하면서 그 철학을 일부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끝내주는 경제에서 계속 그 이야기 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2022년에 트위터라는 플랫폼을 인수를 해서 X라고 이름 바꿨는데 거기서 알고리즘 조작해가지고요. 자기 그 포스팅 엄청 많이 노출되게 하고 특히 공화당 이 보수 세력의 포스팅 많이 노출되게 했다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그 이야기 짚어볼 텐데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는 또 뭐야, 워싱턴 포스트, 조선일보, 한겨레 너희들도 마음대로 조작하잖아, 나도 마음대로 할래,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듣고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준 세계에서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같이 트럼프 내각 인선 어떻게 가고 있는지, 뭐 성추문에다가 기타 등등 논란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괜찮은 것인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X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알고리즘 조작을 한 거예요? 네, 엄청난 알고리즘 조작이 이제 뒤늦게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게 뭔지부터 살짝 설명해 주시고. 네네. 이게 좀 낯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면 기차가 출발할 때 수많은 기차들이 멈췄다가 가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플랫폼 기업은 그야말로 기차를 직접 운행하지 않으면서 기차를 관리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뜻인데, 이 플랫폼 기업이 어떤 기차를 출발하게 하거나 어떤 기차를 못 출발하게 하거나 어떤 기차를 더 많이 받고 못 받고 하는 그런 이제 통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게 그렇죠. 다 플랫폼 이제, 역할을 예. 했다는 거죠. 예, 수많은 이용자들이 거기서 그 콘텐츠를 쓰고 보고 듣고 추천을 하면서 어떤 게 중요하다, 사람들이 집단 지성이 작동되는 공간이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사들이면서 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정말 웃긴 게 내 트윗을 좀 많이 노출해줘. 심지어 그리고 본인 계정의 트윗. 이걸 하지 않으면 자르겠어. 주말까지 해결해라고 해가지고 겁먹은 그 개발자들이 주말 내내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무려 1000배나 더 많이 노출이 되도록 하는 그런 조작도 있고요. 그걸 동의하지 않는 개발자들은 다 해고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뒤늦게 드러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화당 관련 트윗들을 노골적으로 많이 노출시키고, 그래서 심지어 또 트위터에 막 가입을 하면 추천 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뭐 이런 사람들 가입 팔로우 해보세요 하는데 거기 일론 머스크가 디폴트로 계속 노출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제일 일론 머스크를 추천 리스트에 무조건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저도 트위터 사용하는데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론 머스크 트윗이 계속 저한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는 팔로우 하긴 했어요, 사실 예전에. 네. 거의 그러니까 아마 한 80에서 90%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뭔가를 쓰면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무조건 노출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주가 뭐 내가 쓰는 글은 잘 노출해줘, 이건 공지사항이나 마찬가지니까 왜 자기 메시지 막 신년 인사라고 회사 홈페이지에 걸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지난 7월에 트럼프 총격 사고 이후에 바로 몇 시간 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했어라고 선언한 뒤로 갑자기 이제 알고리즘을 바꾸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사실 이제 가입자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매출도 계속 줄고 했었는데, 아예 작정하고 이 트위터를
이 정치 선전 도구로 쓰겠다라고 작정하고 아. 그 직후부터 이제 계속 내 트윗을 많이 노출시켜 달라. 음. 또 재미있는 건 이 야구 경기가 있었는데 이제 똑같이 바이든과 이 머스크가 야구 경기에 대한 이제 그 코멘트를 남겼는데 바이든의 트럼프 그 트윗이 자기가 쓴 트윗보다 훨씬 많이 노출이 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야. 한번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구인가? 예. 그 저기 아니에요? 미식 필라델피아 축구 아니었어요? 이글스. 예. 필라델피아 이글스요. 네. 야구가 아니라 그 풋볼인가요? 네, 풋볼팀 네, 아닌가요? 풋볼팀입니다. 이글스? 그래서 이제 아. 바이든의 트윗은 2,900만 뷰인데 자기 트윗은 900만 뷰밖에 안 된다. 똑같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에 대한 글을 예, 올렸는데 응원한 평범한 트윗인데. 응원하는 예. 그래가지고 이 머스크가 기분이 나빴는지 자기 트윗을 또 삭제를 했습니다. 자기 트윗을요. 예. 이제 왜 내 거 이거밖에 안 돼라고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석 엔지니어 2명 중에 1명을 해고를 했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모두 다 일자리를 잃게 될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왜 내 트윗을 이렇게 노출이 안 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주말 내내 작업을 해가지고 일요일 저녁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해서 월요일 날 바로 해결돼서 그때부터 모든 필터를 위해서 보통 이제 트윗이 올라오면 가까이 가중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네네네네. 뭐는 뭐고 이거는 공익적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뭐 하는 것들을 볼 텐데 유일하게 일론 머스크의 트윗만 모든 필터를 다 해체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상단에 노출되도록 인위적으로 1,100가지 가중치를 두도록 했고요. 이게 파워 유저 멀티플라이어라는 그 이제 이 등급을 뒀는데 이 등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일론 머스크 한 명이라는 겁니다. 파워 멀티플라이어, 파워 유저 멀티플라이어라는 예. 등급을 새로 만든 거예요. 네,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리해 보자면 트윗으로 필라델피아 뭐 이기세요 뭐 네네. 응원합니다라고 네네. 올렸는데 본인 트윗이 바이든 대통령 트윗보다 인기가 없으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네, 기술자들 다 소집해서 주말에 모아놓고 일요일 주말에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모아놓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통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이런 파워 유저 멀티플라이어라는 그 제도를 갑자기 도입을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엔지니어들이 또 했던 말이 일론 머스크 대표님을 많이 차단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색이 강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필터링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유저들이 사용자들 차단 아무래도 불편한 게 많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다음에 이제 트럼프 트위터가 망가지고 있다는 비난도 많았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차단했겠죠. 뭐. 네,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해결을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그 이원재 소장님이 팔로우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90% 이상 우리가 팔로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타임라인에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트윗은 팔로우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무조건 보여주는 식으로 알고리즘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트윗에서 X로 지금 이름을 네. 바꿨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트윗이라는 트윗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쓰기도 하고 보통 이제 포스트라고도 하고 포스트. 이제 리트윗이 아니라 리포스트라고 아. 하는데 보통 이제 트윗이라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짤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젖병 먹이기 짤방이라는 게 있는데 트럼프가 이걸 자기가 직접 올렸어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올렸죠. 예,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이 이런 짤방 가지고 나를 비웃고 있어라고 올렸는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강제로 먹이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트위터가 망가지고 있어라고 올린 건데 이걸 또 자랑스럽게 올렸는데 이 짤방이 무려 1억 7천만 명이 7천만 명이 노출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억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3억 명이 전체 이용자 숫자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올리면 이걸 무조건 보게 된다는 거죠. 가입자 숫자가 3억 가입자 명인데 숫자고 실제로 이제 실사용자 중에 대부분 이걸 한 번씩 봤다는 거죠. 1억 9천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네네, 3억 명이 가입자인데 네네. 이건 진짜 너무하다. 이게 이제 그때부터 나타난 변화고 이걸 이제 지난 선거 기간에 그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그 강제로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시비가 많이 있겠네요. 네네. 뭐 아까 플랫폼이라는 거는 원래 누구나 들어와서 누구나 포스팅하면 공정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알맞는 사람한테 이렇게 노출이 되도록 만든다. 이게 네. 이제 플랫폼의 약속이었는데 네네. 지금 그걸 깼다. 그 얘기 네네. 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떤 반발이 일고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치적 반발? 이게 원래 그 2022년 4월에 인수할 때만 해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겠다. 내가 이걸 운영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했고 사람들이 또 이 억만장자고 사실 뭐 테슬라를 만든 혁신적인 기업가가 이거 어떤 걸 만들까? 그리고 이제 에브리싱 앱이라고 말했어요. 그 단순히 트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여기서 해결하게 하는 포털 사이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당시만 해도 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고
극우와 극좌를 똑같이 화나게 만들겠다 그런 식의 멀쩡한 소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트럼프 총격 이후로 이게 이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요. 지난 7월 이후로 무려 109회 이상 트럼프를 지지하는 트럼프가 돼야 된다. 트럼프가 안 되면 뭐 세상이 망가진다 그런 식의 내용을 했는데 심지어 민주당 109회 올렸다고요? 네, 그런 거를? 올렸고 7월 이후에 109회면은 거의 매일 올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거기 가짜 뉴스 같은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라는 음모론 같은 걸 퍼뜨렸는데 그 음모론 그 포스트가 무려 3,400만 뷰를 만들기도 했고요. 가만 예전에는 예. 트위터가 트럼프 계정에서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차단하고 막 그러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트럼프를 차단했고 사실 그 1월 6일 그 국회의사당 난동 사건 이후로 이건 이제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 운영진들이 위해 계정이라고 해서 차단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만든 게 이제 트루스 소셜이라고 자기가 독립된 그 소셜 미디어를 또 만들었고요. 그랬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자마자 바로 이 트럼프를 비롯해서 극우 계정들을 대거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풀린 계정들이 또 이제 알고리즘의 상단을 차지하면서 극우 음모론들이 트위터를 지배하게 됐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생각해 보면 네. 사실 약간 트위터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 같기는 했어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뭐 이제- 기술도 많이 네. 기술 활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네. 또 조금 미국의 좌파 맞습니다. 그런 느낌은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론장이라는 게 온라인 여론이라는 게 옛날 우리 한국엔 뭐 나우늘이나 뭐 하이텔 천리안 생각해 보면 진보 성향이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흐름인 것 같은데 진보 성향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이런 거 우리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여론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그런 이 바르고 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보다 음모론과 그 혐오와 이 차별 관련 내용들이 훨씬 더 잘 퍼지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조회수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혐오와 편견이 진짜 좋은 이야기들 토론을 밀어내는 양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2016년에 이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케임브리지 어널리티카라고 해서 당시는 이제 이 트럼프의 광고 사업을 받은 이제 정치 광고 사업을 받은 이제 업체가 페이스북 데이터 기업이죠. 예,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악용을 해가지고 이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뽑아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맞아. 공격하는 맞아, 메시지를 맞아. 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당신이 일자리 잃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 광고를 보냈는데 그런 광고가 모두에게 노출되는 게 아니라 취약한 사람들, 뭔가 불안해하는 트럼프가 사람들. 되면 예. 일자리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럼 트럼프를 공격하는 입장이었나요? 이용자들을 그렇죠. 이용자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당신은 이 사람은 뭔가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우울증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분석한 다음에 그 사람들만 쫙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막 집중적으로 광고를 노출한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광고가 있는 줄도 모르는데 힐러리가 되면 당신 일자리를 잃어요. 힐러리가 되면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던 네네. 거죠. 힐러리가 되면 이민자들이 몰려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를 잃고 뭐 물가가 폭등하고 뭐 나라가 엉망이 될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모두에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취약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노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8년 전에 페이스북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억만장자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들여가지고 자기 메시지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 거대 플랫폼을 억만장자가 자신의 정치 선전도구로 활용한 그런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 같아. 트위터 뭐 공정한 플랫폼이라고 하더니 보니까 다 진보적인 사람들만 가서 트럼프 욕하는 사람들만 막 얘기하고 트럼프 계정은 차단시켜.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거 만들어야겠어라고 미국 우파가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네네. 그러면 그래? 뭐 다 들어가서 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누구 돈 많은 사람이 하나 그거 사가지고 네. 우리 생각을 심지 뭐 좌파는 페이스북도 있고 다 있잖아. 네. 우리도 만들어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CNN이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채널이 되니까 폭스 채널이 나타나고 아 맞아 2000년대 예. 초반에 90년대부터 네네. 폭스뉴스가 서로 쫙 치고 올라왔죠. 경쟁하면서 이제 극우 채널들이 등장하고 한국에도 보면 유튜브에서 예를 들면 김호준의 뉴스공장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이제 그 다른 우파 성향 채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제 양분화하는 양상을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죠. 그러네. 한국도 생각해 보니까 조선일보 옛날에 보수의 이 네. 대표적인 매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편향적으로 쓰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처음엔 이제 한겨레 네. 창간에서 만들었다가 네. 그다음에 인터넷 유튜브 시대가 와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 유튜브에 와서 막 네. 성공시키니까 그다음에 우파가 와서 또 뭐 가로세로 연구소, 그다음에 가로세로 뭐 신의 한수 연구소도 등등이 등장했죠. 자기 네. 편 매체가 자꾸 늘어나는군요. 어디서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 아니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진보 성향 매체의 문제가 아니라 매체는 누구나 자신들 주장이 있고 논점이 다르기도 하죠. 그게 매체의 경쟁력인데 이 경우는 플랫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등장해서 그게 공정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아하는 콘텐츠들이 상위로 올라온다. 그리고 이게 공익적 가치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흥행성들, 그다음에 뭐 관심, 호기심 같은 것들 반영해서 네가 관심 있을 것 같은 걸 보여주겠어라는 게 플랫폼의 작동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영리 기업이죠. 영리 기업이면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작정하고 우리가 구글이 늘 Don't be 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게 기본적 원칙이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게 지켜진다고 믿음이 있었죠. 선해지진 않더라도 악해지지만은 말자. 이 경우는 아예 작정하고 이 중립을 지키지 말자. 뭐 지금 중립이 무슨 필요 있냐. 트럼프를 당선시켜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야 우리 편 팀만 다 몰아서 노출을 시켜줘. 그리고 심지어 이거 안 하면 너 해고야라고 해서 이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토론을 나누고 무엇이 중요한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해서 갑론을박 이 여론의 공론장을 만들었던 그 공론장을 사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공화당 투시 넘쳐나는 곳으로 바꿔버린 거죠. 자막에 알고리즘입니다. 네, 오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장 많이 본 상위 14개 계정을 취합을 해봤더니 10개가 공화당 성향이고요. 게다가 10개뿐만 아니라 친 트럼프 콘텐츠가 친 해리스 콘텐츠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자주 나타났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일론 머스크 트윗이 많이 노출됐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네네. 실제 그 선거에 어떻게 도움됐는지가 실제로 있나요?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얼마나 이게 머스크의 트윗 덕분에 여론이 바뀌었는가라는 걸 직접적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거는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억만장자들도 트럼프를 작정하고 지지하는데 과거 이제 샤이 트럼프라고 했던 이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부담스러웠던 이제 유권자 숨어 있는 유권자들이 일론 머스크가 작정하고 나서면서 사실 이번에 샤이 트럼프들이 많이 그 공론장에 당당하게 드러났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그 트위터에서 이 광범위한 여론벌이가 실제로 상당 부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근데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같은 데서는 좀 그거 볼까요? 네, 실제로 좀 보수적인 이 트윗이 네네. 많이 노출됐다는 그런 얘기가 우파 있었죠. 성향 트위터 이용자들 53%가 트위터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이제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위터가 약간 진보적 성향 이용자들 많았다면 최근 1년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고 최근에 작정하고 공화당 트윗을 쏟아내면서 우파 성향 이용자들이 트위터가 공정해졌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전에는 우파 성향 이전에는 좌파 성향 이용자가 우파 성향 이용자보다 한 4%포인트 정도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가 공정한 플랫폼이라고 편차가 크진 않았고 약간 더 진보 성향 이용자들이 좀 더 우호적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우파 성향 이용자들이 압도적으로 그 X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아까 우파 성향 이용자들의 53%는 X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54. 그리고 54%. 진보 성향 이용자들은 33%만 이용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 공정한 그런 이제 공론장에서 우리 편만 보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샤이 트럼프가 아니라 나 트럼프 지지하기로 했어라고 누가 더 선명하게 이 트럼프 지지를 더 자랑하는가의 그런 이제 각축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더 혐오를 쏟아내는가, 누가 더 이민자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가라는 것들을 과시하는 그런 양상으로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요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보통의 양쪽 지지자들이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인데 실제로 그 X라는 플랫폼에서 일론 머스크 이외에도 다른 보수적인 트윗을 더 밀어줬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하나 볼까요? 이제 워싱턴 포스트도 분석한 몇 가지 좀 데이터를 볼게요. 한번 그래프 순서대로 보여주십시오. 백악관 트위터를 보면 백악관 계정을 보면요. 처음에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평균
20만 뷰가 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로 넘으면서 10만 뷰까지 반토막이 났고요. 아,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이제 빨간색이 공화당 관련 공화당 지지자들 트윗이고요. 파란색이 이제 민주당 성향 지지자들 트윗인데 거의 무려 그 29 이쪽은 60만 뷰 6억 뷰고 저기는 29억 뷰고 완전히 그 4배 이상, 5배 이상 차이, 5배까지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커지고 공화당 트윗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되게.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똑같은 여론을 똑같은 이제 진보 성향, 보수 성향이 섞여 가지고 이제 여론을 주고받는데 트윗을 주고받는데 압도적으로 내 타임라인에 공화당 성향 트위터가 넘쳐나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늘어났지라고 착각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0개 상위 정치 관련 계정들 팔로우 숫자를 비교를 한 건데요. 이 파란색이 역시 공화당이고 파란색이 민주당입니다. 50개 중에 공화당 성향 트위터들이 급격히 그 팔로워가 늘어났고 민주당 성향 팔로워들은 보면 마이너스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이 압도적으로 트위터에서는 공화당의 우호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게 단순히 공화당과 트럼프 인기가 높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노골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종해서 이 노출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보면 워싱턴 대학교 연구에서 9개의 우익 뉴스 브로커 이것도 보실래요? 이걸 보시면 이 중간 안 보이시겠지만 노란색 점이 있는데 노란색 점은 민주당 성향 해리스 지지자들. 노란색 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파란색 사이에 조그맣게 점처럼 있습니다. 이 글씨를 써. 파란색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그 뉴스 브로커라고 이제 그 이제 공화당 성향 그 트윗인데 이게 쭉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지만 보면 이제 노란색 완전히 묻혀버리고 이 파란색 점이 그 여론을 확 끌고 가면서 이제 트럼프의 그런 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9개의 뉴스 브로커 계정이 120만 리트윗을 기록했는데 기존 언론사들 뉴스 매체들은 9만 건, 그러니까 12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트위터에서는 그러니까 뭐 뉴욕타임즈나 뭐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저널까지 포함해서 주류 언론의 계정들은 거의 그냥 힘을 쓰지 못했다. 그리고 이게 극우 선동형 그런 이제 그 이 뉴스 브로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선동형 우익 그 우파 인플루언서들이 여론을 지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골핑 트러커님하고 네. 온리원님, 진제이님 아주 좋은 의견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골핑 트러커님 특히 의견 많이 주셨네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지금 네. 진보적인 민주당 포스팅만 너무 노출시키고 오히려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는 차단까지 하고 이러지 않았냐. 워싱턴 포스트 등등 포함해서 저도 이제 의문을 네. 또 제기해 보자면 워싱턴 포스트 포함해서 언론이 전부 다 사실 민주당 지지를 사설로 표현할 정도로 다 민주당 편향이었다고 이쪽 네. 공화당 지지자들은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공화당 지지자 트럼프 이번에 찍었던 미국 사람들이 다 저기로 몰려갔으면 네. 저렇게 늘어날 수도 있지 않냐. 네. 그 X에서 공화당 관련된 트윗이나 거기에 대한 뷰 이런 게 그냥 늘어났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 좀 반발 드는데. 심리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반발 거죠. 심리 때문에 글로 실제로 기운이 몰려갔을 수도 있지 일단 않냐. 중요한 거는 언론은 객관적이라고 노력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언론의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뉴욕타임즈의 편향, 판결의 편향, 조선일보의 편향이 다 있죠. 있고 독자들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TV를 틀 때는 채널을 골라서 CNN을 보거나 폭스뉴스를 보게 되죠. 누구의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고 그 언론의 공정성과 정확성, 신뢰를 가지고 그 상품의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게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내가 트위터에서 10년 동안 여기서 활동을 했다면 갑자기 트위터 싫다고 해서 떠나기 쉽지 않은 거죠. 내 모든 트윗들, 그동안 썼던 내 포스트들, 그다음에 나의 수많은 팔로워 친구들,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쌓아올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언론의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 개인의 자기의 그 정치적 이해관계 또 비즈니스적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야 이번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공화당의 트럼프를 당선되게 만들겠어라고 해서 이 플랫폼을 자기가 사유화하는 거죠. 이 트위터가 지금까지 크기까지는 수억 명의 3억 명 이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슬픔과 분노, 기쁨과 좌절, 그다음에 수많은 그 정보 공유들이 이 트위터를 이렇게 쌓아 올린 건데 이걸 내가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플랫폼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제가 또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젖병으로 이렇게 막 억지로 먹이는 네네. 그 사진 네, 있잖아요. 네. 난 거기서 이런 걸 느꼈거든. 야, 트위터 내가 먹여 살리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떠드니까 그나마 지금 이용자들이 있는 거지. 그 전에 이 플랫폼 죽었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적은 어때요? 그렇지만 실적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실적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22년 4월에 인수해서 이 매출이 계속 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비상장 기업이라서 이게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 인수한 다음에 이걸 비공개 처리해버렸죠. 이제 트위터 매출 네, 통계가 예, 트위터 매출을 보시면 지금 이제 23년까지만 있네. 2022년에 인수를 했고요. 지금 이제 2021년만 해도 그러니까 50억 달러죠. 50억 달러였는데 지금 계속 2년 연속 줄어들고 있고 올해도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제가 보니까 올해도 꽤 많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자 수 한번 보시면 이용자 수도 이게 이제 2022년까지는 정확한데 2023년, 24년은 이제 추정인데요. 실제로 꽤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100만 명이 빠져나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머스크 인수 이후로 추세적으로 지금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빠져나갔다는 말씀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영국의 가디언이 네. 트위터 계정, 그러니까 X 계정 이제 안 네네. 쓰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디언이 이제 탈퇴 선언을 했고 또 스티븐 킹 그다음에 뭐 스티븐 킹 소설가, 소설가 말씀하시는 스티븐 거죠? 킹도 있고 수많은 지금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여기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렇게 그 혐오와 그 불안과 공포를 부추기는 그리고 특정 개인이 알고리즘 조작하는 이런 곳에서 활동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사실 이제 영국의 가디언이 탈퇴를 했고 많은 언론사들이 여전히 트위터에 남아 있는 건 여기에 트위터가 여전히 그래도 X가 여전히 정보 유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독수독과라고 독이 열리는 열매에서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여전히 트위터에는 진보적 성향의 이용자들, 선량한 시민들도 많이 있는데 일부 분탕질을 한다고 해서 이걸 과연 떠나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언제라도 트위터를 방치를 하면 트럼프나 머스크가 자기들 이해를 위해서 불안과 공포, 그다음에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면서 이걸 이용할 텐데 자기들의 이해관계 이용할 텐데 이거 어떻게 방치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나왔던 게 이제 그런 이 블루스카이나 메스타돈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대안적인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조금 있습니다. 낯선데 건 블루스카이 그리고 마스타돈. 마스타돈. 예. 예. 요 이제 어떤 곳들이죠? 이게 이제 하루 100만 명씩 저기 다음 날, 그러니까 대선 다음 날 블루스카이가 100만 명이 늘었다고 하고요. 블루스카이는 그러면 좀 진보적인 성향의 플랫폼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뭔가 이제 파란 트위터 같은데, 똑같이 들어가 보면 그 인터페이스가 거의 트위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트위터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똑같고 지금 이제 15분마다 10,000명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원래 700만 명이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지금 1,500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블루스카이는 완전히 이게 이 분산형 그런 구조인데다가 특정 누군가가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도 이렇게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영리 그런 기관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 부분 이제 그 진보 성향 이용자들을 좀 땡기지 않을까. 1,500만 명이면 꽤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 여전히 황량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트위터에 막 열광하던 그런 때가 좀 이미 꺾이기도 했고 사람이 소셜 미디어에 또 많이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지금 이제 트위터와 비교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이게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이런 트위터를 방치할 수가 없다. 트위터에 힘을 실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의 또 문제는 과거에 이제 트위터에는 신뢰, 안전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팀들이 굉장히 수백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보면서 아동 혐오, 그다음에 굉장히 선정적인 것들, 그다음에 정치적인 과도한 정치적 표현 등 같은 계속 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단하거나 하는 역할을 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면서 그 사람들 다 해고를 버렸습니다. 필요 없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트위터에는 그래서 차단 기능이 없어서
누가 굉장히 그 극우적인 발언을 일삼더라도 그 사람을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트위터가 계속 그걸 알고리즘 노출시켜 가지고 이거 강제로 보여주는데 그 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지 않고 싶어도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트위터, 페이스북만 해도 그 차단 기능이 있잖아요. 블록 기능도 있고 친구 뭐 삭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친구가 아니라도 강제로 봐야 되는 그런 트윗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가끔 저도 뜨더라고요. 요즘 X 들어가 보면. 네네. 근데 저는 정치적인 건 많이 뜨진 않고 네. 뭐 약간 좀 비즈니스 하는 거 같은 게 많이 맞습니다. 떠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트윗. 한국은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정치적 그 알고리즘의 직접적인 노출 공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전히 한국 이용자들은 그래도 트위터가 여전히 약간 진보적 성향이거나 아니면 정보 공유로서 그다음에 또 트위터에서 가끔 또 폭발적인 바이럴이 붙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상대- 쫙 리트윗 돼가지고 맞아요. 네, 갑자기 막 상대적으로 100만 번 되고 그럴 때 페이스북이 있어요. 그런 정치적 성향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회색 지대가 됐다면 트위터는 여전히 그런 이제 바이럴 창고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전히 그 트위터에 대한 그런 그 반감이 크지 않거나 아니면 과연 떠나야 될까라는 그런 이제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트위터는 이미 일론 머스크의 개인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완전히 알고리즘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한국 상황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극우적인 그런 트윗을 퍼뜨리는 그런 창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위터가 폭발력은 있었는데 저 요즘도 가끔 X에서 제가 김연아 선수 금메달 딴 거 축하하는 메시지 썼던 게 리트윗 될 때가 다시, 있어요. 네네, 리트윗 될 때. 그런데 저는 근데 이정환 대표님도 언론사 운영하시잖아요. 슬로우 뉴스. 네네. 거기 X 계정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 최초로 그 트위터를 쓰지 않겠다. X 계정을 탈퇴하겠다라고 지금 최근에 공지를 올린 상태입니다. 계정 삭제하셨어요, 그러면? 계정은 삭제하지 않았고 무기한 이용을 공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 가디언도 그렇게 사내 한 공지를 건가요? 올렸습니다. 네. 아, 가디언 아마 그 삭제를 하겠다고 했던 것 같고 사실 삭제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수많은 그동안 우리 그러니까. 싸울렸던 그 계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싸운 게 한국에서는 있는데. 여전히 그 탈퇴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이런 우려를 충분히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플랫폼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그런 사적인 이해관계가 우리의 공론장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이라 그러면 그게 트위터, X든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우리가 뭘 쓰든 간에 우리는 그게 중립적이고 다 네. 메타모스 님이 굉장히 해박한 비판적 분석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모스 님. 우리는 이렇게 중립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거, 나의 기억, 그리고 나의 정치적 견해 모든 걸 다 올리는데 공부한 내용 올릴 때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나하고는 달라졌어. 그럼 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삭제하면 그동안의 나의 기억이 다 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제가 보내드린 마지막에 그 빨간색, 파란색 있는 트위터 그 양극화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한 이게 그 뭐예요? 트위터에서 누가 서로 이 리트윗을 서로 주고받는가, 누가 서로의 계정들을 이제 팔로우하고 누가 서로 이제 네네네. 피드백을 주고받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파란색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빨간색이 공화당 지지자들인데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그 팔로우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그 이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 상황이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뒤에는 이 빨간색 부분을 강제로 아까 우유를 퍼먹이듯이 이쪽에 이걸 봐야 되라고 이쪽으로 이제 그 퍼다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원래도 양극화돼 있었다. 이런 원래도 얘기잖아. 양극화돼 있었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플랫폼이었던 거죠. 원래도 보고 싶은 것만 그랬는데 보는 이제 건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일론 거죠. 머스크는 강제로 이걸 빨간색 트윗을 이쪽에다 갖다 퍼다가 보여주는 알겠어요. 그런 이제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하고 플랫폼은 다르긴 다르네요. 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공존을 하고는 있을 수 있었던 게 예전에 플랫폼이었다면 네, 네. 사실은 기존 언론사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네요. 지금은. 네. 그 이용자의 지지정당 구성 한번 그거 보여주겠어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거 우리나라 얘기네. 이거 한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이스트에서 분석한 그 그림인데요. 이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의 맨 위에 있고. 이 유튜브 계정에 이제 그 정당 지지 분포를 본 건데 유튜브 계정이요. 예, 보면 이제 김어준 뉴스 공장이 있고 맨 밑에 이제 진성우와 배승희 변호사들이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네. 어떻게 그 이용자 조사를 이용자 조사를 이제 패널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패널 물어본 거 어떤 채널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당은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본 건데 보면 이제 그 뭐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예. 파란색이고. 맨 위에 보면 이제 오마이TV가 위쪽에 서울신문가 있고요. 한겨레도 맨 위쪽에 한겨레 MBC 경향신문이 있고 네. 아래쪽으로 하면 이제
조중동이 반색이고. 이제 중간 아랫 부분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밑에 진성호 같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보수 성향의 개인들이 운영하는 채널들이 전 조선일보 기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호사.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그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채널이라고 한다면 네. 또 문제는 만약에 구글이 어느 순간 작정하고 진짜 작정하고 예를 들면 진성호 방송을 과연 이제 한겨레 독자들이 강제로 보여준다. 막 유튜브에서 한겨레 뉴스를 보고 났더니 갑자기 진성호 방송이 뒤늦게 나온다. 뒤따라 자동으로 재생된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튜브는 지금까지 유튜브는 왜 비판 받았냐면 예. 확정 편향을 강화한다고. 네. 나랑 성향이 다른 건 안 보여주니까 자꾸 내가 그렇죠. 믿는 것만 더 믿게 된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그것도 그것 자체로 문제지만 거꾸로 예. 한쪽 성향의 거를 막 퍼다가 날라주는 것도 문제다. 나와 네. 다른 성향의 콘텐츠를 억지로 보여주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거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건 이용자의 취향을 반영해서 당신 뭘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런 걸 좋아했던 걸 봐서 이것도 좋아할 거야라고 보여주는 것과 추천해 주는 것과 강제로 누군가 어떤 의도로 보기 싫은 것들을 강제로 보여주면서 이 생각 조종자들이라고 하죠. 엘리 프라이저가 쓴 그 이제 필터 버블이라는 책에 나오는 제목인데 그 알고리즘에 노출되다 보면 나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는 나는 해리스 지지자인데 트위터에서 놀다 보니 갑자기 트럼프 지지자가 트럼프가 됐어. 좋아졌어라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내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주입시켰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어느 순간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게 근데 플랫폼의 위험이죠. 근데 좀 어려운 게 내 생각대로만 계속 내 취향에 맞는 것만 보여주면 나는 생각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네. 생각이 바뀌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억지로라도 누가 퍼다면 예를 들면 옛날에 KBS 9시 뉴스처럼 네.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네. 기계적 중립 막 지켜. 이러면 생각이 그래도 바뀔 수도 있고 대화도 되고 그러지 않냐 반대편 성향.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플랫폼은 사실 그런 류의 그 필터 버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마 자녀분들 계시면 그 핸드폰이나 그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서 자동 추천 기능을 반드시 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리터러시 교육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를 보고 멈춘 다음에 자기가 골라서 다음 걸 보게 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만약에 뭐 뉴스 공장을 봤는데 다음에 뭐 서울의 소리를 보여준다거나 계속 똑같은 그 취향에 보여주게 되면 그걸 자기가 선택할 판단이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뜬 거 그냥 찍게 되지 내가 원하는 거 검색하게 되질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재생하면 반드시 그냥 자동 재생 멈추는 게 필터 버블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또 뭐 방법이 됩니다. 결국 지금처럼 그 플랫폼마저도 어떤 특정한 성향에 따라서 한 방향으로 쏠릴 수 있는 사회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 내가 숙고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답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네요.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인수해서 X로 바꾸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대한 미디어 그리고 이제 반대편 입장에서는 편향된 미디어로 바꿔가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분석 이정환 대표님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승원 시사평론가 하고요. 트럼프 2기 내각 인선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트럼프 내각 인선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성추문이니 뭐니 말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전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뭐 이런 평가도 지지자들은 하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진짜 이렇게 돼서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원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대선을 이렇게 팔로업을 1년 내내 하시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내각 인선까지 이제 팔로업 하고 계신 거죠. 네, 피곤합니다. 그래도 좀 다이내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 이제 트럼프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놀랍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는 무엇을 하든 정말 상상을 초월했고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번 겪어봤고 이미 또 예고했고 다들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이 없는 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또 뽑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 안 되는 인선이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어떤 인선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국방장관이 좀 저는 눈여겨봤어요. 네. 그 지난주에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목요일 날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네, 짧게 네. 다뤘고 어떤 분이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고 논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국방장관도 그렇고 뭐 오늘 특별한 주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법무장관도 그렇고 법무장관, 뭐 맷 게이츠. 성폭력 국방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피트 헤그세스. 헤그세스라고 읽는 거 맞아요? 헤그세스 네. 이름이 좀 어렵긴 해요. 스펠링이 어렵더라고요. 네, 헤그세스라고 보통 우리 이제 그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몇 명 지명 안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성폭력으로 의심받는 혹은 이제 뒷돈을 줬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헤그세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몇 개 2명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CNN 같은데 거의 매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도 있고 또 인종차별적인 발언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인 우월주의자인 거죠. 그리고 그 2001년에 16 의회 폭동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의 그 폭동자들을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헌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당선 직후에 의회에 와서 선거 무효다 그러면서 의회 점거하고 트럼프 저 낙선 이후에 낙선 그랬던 이후에 사람들. 네. 16 의회 폭동. 그때 그 사람들을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이게 그렇게 놀랍진 않은 게 트럼프 스스로가 이번에 경선 당시 지난달이었나요? 그 뭐 Day of Love인가? 그날은 사랑의 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월 6일 의회 폭동을 사람이 죽고 했는데 사랑의 날이다. 거의 유사한 그 언어 체계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트럼프가 또 그거 내란 선동한 거 아니냐는 그런 혐의도 받고 그랬던 그랬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걸로 수백 명이 여전히 그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의회 폭동자들. 그러니까 주도자는 최고형이 지금 2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회에 그 들어가가지고 난폭하게 사람들을 이제 그 폭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게 한 10대까지 되죠. 그래서 22년 뭐 24년 이렇게 선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이게 이 국방과 관련된 일이니까 이제 발언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여성 군인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여성 군인들에 대해서요. 네, 폄하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참고로 이제 미군 현역병의 한 17.5%가 여성입니다. 꽤 많네요. 꽤 많죠. 20%는 안 되는데 왜냐면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뭐 그 항공이든 뭐 잠수함이든 이게 항상 제약 조건이 있었는데 그 한 10여 년간 계속 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모든 그 어떤 영역이든 여성들이 다 접근 가능하다라고 이제 법을 계속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20%는 되지 않는데 어쨌든 팟캐스트 같은 데 나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 군인 때문에 전투에서 사상자가 늘어난다는 취지로 얘기했고요. 또 군사훈련 과정에서 낮아진 기준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 군인들은 더 낮은 기준으로 합격해서 전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훈련 과정이면 또 나중에 훈련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고는 또 다른 기준으로 훈련 받는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던 주장을 한 걸로 거죠. 보네요. 그런데 이거는 아예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전 현직 여성 군인들이 일단 그 성명까지 내면서 사실관계부터 모두 엉터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해군 참전 용사라고 해요. 로리 매닝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대 모든 직군마다 체력 기준이 있고 이것은 성별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 그래서 정확히 같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 전 국방장관인 리언 파네타 이분이 ABC랑 인터뷰를 했는데
전직 뭐 장관 출신이니까 가장 많이 알겠죠. 남성과 정확히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고 여성 군인이 만약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같은 공화당 사이에서도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여성 의원 중에 조니 언스트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화당이고 아이오와 주 이제 상원 의원인데 이분이 참전 용사 출신이에요. 전투 경력을 가진 최초의 여성 상원 의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분은 현장에 있었으니까 가장 또 잘 알겠죠. 그 헤그세스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겠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불만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역 여당 의원인데. 그렇죠. 같은 공화당. 그렇고 같은 군인 출신이고 그런데 뭐 어쨌든 인준 과정이 이제 청문회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요구하겠다라는 거는 너 안 되겠다. 문제 제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차기 상원 군사위원회 이제 의회가 또 바뀌니까 그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될 것으로 알려진 그 조저 위커라는 의원이 있어요. 그분도 역시 현재 여성들은 거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고 있다. 그 헤그세스의 관점을 명확하게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다는 뜻이겠죠. 조니 언스트, 로저 위커 이런 분들은 어떤 성향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닐 공화당 수도 내부에 있죠. 이런 다른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네. 통과를 안 시켜주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같은 뭐 민주당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결이 좀 다르고 뭐 국힘도 결이 다른 것처럼 여기도 공화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한결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뭐 국방이나 안보나 외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기 고집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비토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그 의회 선거에서 상원이 53석을 얻었죠 공화당이. 네네. 그래서 한 3석 정도만 이탈표가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권력이 생각보다 약화될 수도 이 의원들의 성향에 일단 따라서. 인준 과정에서는 의회가 힘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트럼프가 뭘 하고 싶은데 웬만하면 공화당에서 다 들어주겠죠. 왜냐하면 상하원을 다 장악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뭐 행정명령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 다 활용하긴 할 텐데 어쨌든 그 인준은 명확하게 규정된 거기 때문에 네. 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이제 군인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너무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경력도 과연 일단 국방장관 자격이 되느냐 물론 뭐 소령 출신인가 네. 하지만 그 경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령의 관점으로 국방장관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확실히. 그러니까 소령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소령 출신으로 다른 경험을 쌓아서 다른 행정 경험을 가지고 민간인 정치인과 비슷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국방장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좀 시야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무총장 출신 이런 사람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전략적 관점 이런 거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하원이나 상원 의원 같은 걸 하면서 뭐 외교이나 국방이나 이런 데서 계속 커리어를 쌓았으면 이런 비판을 좀 덜 했을 텐데 어쨌든 이제 또 진행자로서 한 10여 년간 그렇죠. 지내왔고 해서 뭔가 조금 빈틈이 많아 보인다. 이 어마어마한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좀 빈틈이 많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한 40대 초반이죠. 42세인가 44세인가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요즘 근데 보면은 40세 지명자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들 보면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 뭐 젊은 거야 뭐 젊을 뭐 수 사실은 있죠. 네, 뭐 좋은 관점을 사람을 볼 수는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오히려. 하지만 또 방송 진행하다가 갑자기 장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는 안 갑니다. 네, 계속 방송할 겁니다. 우리 모두 방송한 사람으로서. 근데 진짜 지금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당선 초기에 이렇게 같은 정당에서 반대 목소리를 그것도 첫 번째 내각 임명권에 대해서 네. 이 목소리 내긴 쉽진 않아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균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이건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눈길 끄는 인사가 그 지난번에 한번 로버트 케네디 다뤄주셨잖아요. 사실은 그 제3후보로 떴을 때. 예전에 그러니까 다뤄주셨는데. 올해 초에 한번 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다뤘고 그 이후에도 이제 한두 번 이제 트럼프의 손 들어줬다 하면서 이 자리에서 한 두세 번은 다룬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뭔가
그때 그 기억나세요? 한 자리 지금 약속하고 갔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맞아. 했었는데 그거 맞았어요. 정확하게 네. 맞았어요. 역시 환경장관이었어요. 아, 네. 그 복지 아니에요, 복지. 복지 쪽. 네. 네. 복지 장관이죠, 복지 장관. 뭐 정확하게는 복지 장관. 네, 네. 네. 헬스. 헬스. 네, 맞아요. 어. 근데 그래서 잘 약속받은 거는 맞네요. 약속받은 건 맞죠. 이 자리가 정확히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가 어울리는 사람인가요?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아니죠? 이분이 뭐 어쨌든 환경 문제,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출신이고 이제 무소속으로 뛰다가 민주당과 너무 사이가 틀어지고 트럼프 손을 들어준 게 지난 8월 23일인가 하여튼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환경 관련해서 뭐 변호도 하고 그래서 히트를 한두 번 쳤었나 봐요. 이제 이게 꽤 근데 오래전 일이고. 그런데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거는 뭐 트럼프한테 손을 들어줘서가 아니라 현대 의학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불신하는 약간의 음모론자예요. 뭐 대한의학 같은 거. 네, 주장하는 약간 그런 분이에요. 거를 추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모든 백신에 대해서요. 거의 모든 아. 건지 거의 모든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한테는 뭐 백신 같은 거 안 된다. 아니 그러면은 그 우리 얼마 전에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19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백신에 그때 반대했어요. 반대했어요. 네. 코로나 백신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준비해 왔는데 이분이 됐을 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다시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 네.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뭐 우리 사스도 있었고 뭐 메르스도 있었고 등등 한데 예전에는 뭐 10년에 한 번 이렇게 왔다면 지금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올 수 있다고 많은 전염병 그 학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주요 워딩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고 백신 의무화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홀로코스트 사람 다 대학살. 죽이는 유대인 대학살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네. 그런 식으로 사람 죽이는 거라고요. 네, 백신을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의무화하는 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골절과 암을 유발하는 불소를 공공 상수도에서 제거해야 된다. 왜 우리 상수도 그 불소 쓰잖아요. 넣죠. 네. 치아 건강 위해서. 네, 맞아요. 근데 골절이나 암 유발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워딩들이 현대 의학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를 굉장히 곳곳에서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위험하다 했는데 떡하니 이 보건부 장관에 앉힌 겁니다. 하필이면. 하필이면. 그리고 여담이지만 10년 전에 그 맨하탄의 곰 그 사체 유기된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맨하탄 공원?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그게 거였죠? 있었는데 그 중요한 건 아닌데 맨하탄에 갑자기 곰 사체가 예를 들어 뭐 고양이가 죽었어요. 뭐 강아지가 죽었어요. 이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곰이 죽었어요. 커다란 곰이요. 아기 곰이었다고 아기 해요. 곰이? 네. 그래서 10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어요. 왜 맨하탄 한가운데서 곰이 죽은 채로 발견됐을까? 그런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이 양반이 실토를 했어요. 사실 내가 맨하탄 공원에 그 곰 사체를 유기했다. 이유가 뭐냐면 사냥을 하다가 죽은 사체를 발견했나 해서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트렁크에 싣고 가다가 저녁 약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동하는 내내 이 차에 싣고 있을 수 없어서 그냥 맨하탄에 그 곰 사체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너무 기행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10년 동안 이거는 무슨 장관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도 이상한 거죠. 내 지인이 그랬어도 이건 진짜 이상한 그래서 일인데. 그 한동안 미국 언론에서 맨하탄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여의도 한강공원 아니면 뭐 이런 그런 데잖아요. 여의도 공원 한가운데다가 아니면 뭐 여기 덕수궁에다가 곰 사체 놓고 달아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싶었는데 본인이 어쨌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뭐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 이런 뭐 대체의학 뭐 수호자다 이걸 다 떠나서라도 뭔가 이렇게 기행을 일삼는 것 자체가 장관으로서 좀 불행하죠. 위험하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팬데믹으로 돌아가면 그 팬데믹이 다시 닥친다면 이 장관이 어떻게 할까에 따라서 이제 정책이 아예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뭐 장관이 할 일 따로 있고 뭐 우리도 이제 예전에 그 코로나에 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사회적인 흐름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2021년 9월에 그러니까 한참 진행될 때였죠. 뉴욕타임즈에서 레드 코로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하나 실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죽었나 했더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화당 쪽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진짜요? 네. 와, 그거 어떻게 그럴 그게 수가 너무 있어요? 신기하죠. 무슨 코로나가 정치 성향 봐가지고 네. 공격할 것
바이러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플로리다가 대표적으로 이제 레드 스테이트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플로리다 출신들 지금 장관 지명한 사람들만 한 두세 명이 다 플로리다 출신이거든요. 보좌관 뭐 요즘 플로리다가 잘 지금 나가요. 루비오가 루비오도 플로리다. 국무장관, 네. 여기가 플로리다 출신이고. 이 한 세 명 정도가 있는데 루비오도 그렇고 게이츠 법무장관도 그렇고 마이크 워츠 국가안보 보좌관 후보도 다 플로리다 출신이에요. 네, 그럼 뭐 여담이긴 합니다. 하여튼 우리도 이제 어떤 지역 특정하게 많이 생긴다 할 때 딱 그런 느낌이야. 플로리다 표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그쪽에서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다 호남 출신이다, 다 영남 출신이다 맞아요. 이럴 때랑 비슷한 느낌이네. 딱 그거예요. 딱 그거. 그런데 처음에는 그 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 센터에서 그러니까 2021년 8월에 설문을 했는데 민주당 유권자는 86%가 최소한 1회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공화당 유권자한테 물어봤더니 이 비율이 60%에 그쳤어요. 한 26%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요? 실제. 그때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해서 계속 그 얼지 막 그 이거 맞아야 돼 했는데 바이든이 직접 가서 백신 맞는 모습까지 보여줬잖아요. 야 나도 맞는다. 뭐 음모론 다 집어쳐 이런 거였는데 플로리다나 이런 데서는 그 디센티스나 이런 사람들 이거 다 음모론이라고 마스크도 쓰지 말라 그러고 백신도 맞지 말라 그러고 이러한 공화당 내 움직임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정파에 따라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래 처음에는 사망자들 많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을 때 뭐 흑인 라티노 이 얘기는 이제 그 인슈런스가 없어서 보험이 없어서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병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처음에는 얘기가 됐는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백신을 한참 맞은 다음에 봤더니 예를 들어 이건 이제 전문가가 분석을 했어요. 트럼프가 70% 이상 득표한 카운티를 봤더니 제 4차 재확산 시기가 2021년 6월 말이거든요. 그 이후에 봤더니 10만 명당 47명이 죽었어요. 공화당 쪽. 그런데 트럼프 지지율이 한 30%밖에 안 되는 카운티를 봤더니 10만 명당 10명.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 겁니다. 트럼프 지지하면 죽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백신에 대해서 믿지 않고 마스크 별 필요 없어. 그리고 이 모든 거 국가가 간섭하는 거 싫어.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건 뭐 자신의 철학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 전염시키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분위기 진짜 많이 다르네. 우리나라는 거의 100% 접종 거의 받지 우리나라는 않았어요? 뭐 이게 정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과학의 문제인데. 현대 과학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데 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현대화가 덜 된 것 같네. 뭐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됐고 뭐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됐지만 네. 여의도 가서 국회를 점거한 국민들은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걸 지지한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정치인도 없고요. 뭐 네. 제도권 내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보기엔. 미국이 얼마나 정말 소위 이 표현이 그렇지만 좀 후져지고 있는지 참 그 어떤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혹은 이미 그렇게 많았었는데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많이 해요. 뭐 어떤 과학이나 수학 이게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일종의 그러니까 문화 전쟁에서 이제 사실 트럼프가 승리했다고 보고 이번 전체 선거의 결과를 본다면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존 F 케네디 아직은 이제 지명자죠. 이 사람이 정말 복지부 장관이 되면은 와 팬데믹이 다시 온다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 그러게. 걱정됩니다. 로버트 케네디가 복지부 장관인데 사실은 그때 전 세계가 또 미국의 백신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미국의 공급하고. 제약업체들을 어떻게 미국 정부가 잘 구슬리거나 또는 협박해가지고 백신을 다른 나라들에 다 잘 싼 값에 팔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접근을 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의사결정권자가 로버트 케네디라는 백신 그렇죠. 음모론자가 되겠네요. 백신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발언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 이제 보건을 담당했던 책임자들을 이렇게 콕 집어서 너 제약회사 로비 받았지 이렇게 공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이제 미래 어떤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네, 전염병이라는 건 사실 국경이 없으니까 제가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그때 몇 명 죽었더라 이러면서. 네. 그렇군요.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제일 중요한 사람은 사실 국무장관 아니에요? 아 역시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국무장관 인선도 지금 발표가 됐죠. 네, 마르코 루비오. 마크 루비오, 네. 상원 의원 역시 플로리다 출신.
계속 일부에서 보도가 되긴 했지만 공식 지명한 건 13일이에요. 예, 트럼프 당선자가 국무장관의 마코 루비오 53세 상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지금 사진 나오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워딩을 했는지가 쭉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디폴트 일단 대중 강경파예요. 그게 국무장관이든 뭐 누가 됐든 간에 대중 강경파고 대북 강경파이기도 하고요.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조금 강성일 수밖에 없는 게 쿠바계 그 이민자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쿠바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쿠바 뭐 공산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막 치를 떠시는 분입니다.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뭐 바텐더고 어머니가 그 호텔 청소를 하셨대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 삼성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쿠바계 이민자로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 중에 한 명, 이런 상징성이 있는 사람인데, 찾아봤더니 2014년에 한국에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니까 박근혜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남한과 긴밀한 공조를 해야 되고 북한과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근데 그동안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뭐 중국에 대해서 워딩들을 제가 쭉 봤는데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예. 남한 주도로 뭐 통일을 해야 되고 뭐 약간 이런 식의 발언들. 그러니까 늘 그 공화당 쪽 의원들이 사실은 깊게 알지 못하지만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딱 그 공식과 같은 발언들 있죠. 써준 거 얘기하는 거겠죠. 딱 그런 워딩들 그 더 이상 뭐 깊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래서 북한 쪽 워딩은 그냥 그렇구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 근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던 마코 루비오를 국무장관으로 앉힌다는 건 향후 뭐 대중관계 뭐 뻔하지만 대북 관계에서 좀 흔들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는데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니까. 네. 야, 평양 가자 하면 가겠죠. 트럼프야말로 한국을 제치고 북한의 김정은과 직접 대화할 수 있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항상 통미봉남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트럼프는 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전에 관계나 이런 거 동맹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된다 싶으면 뭐 김정은 만나러 평양에도 갈 수 있겠죠. 아주 극단적으로 상상을 해본다면. 그래서 이제 마크 루비오가 말려봤자 뭐 그게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요. 트럼프 당선인 어떤 캐릭터를 봤을 때. 그리고 특히 그 존 볼튼에 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엄청나게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존 볼튼 때문에 내가 뭐 외교 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다 안 됐고 이런 그 어떤 분노와 원한이 아직 있는 상황이에요. 이 트럼프가. 그래서 주변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반대급부로 가면 반대로 가면 같이 그에게 뭐 이렇게 수긍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인선하는 거의 모든 그 디폴트는 뭐 대중 강경파 이것도 있지만 충성파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예스할 예스맨들을 뽑았다. 그 기준에는 뭐 마코 루비오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인선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은 상당히 권한을 가지고 그 외교를 그렇죠.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예전에 오바마 때 힐러리 클린턴이 뭐 4년 내내 기억이 거의 나고요. 뭐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존 캐리 한때 대선 후보였기도 했던 그분에게 또 국무장관 또 4년을 맡기고 여기 한 번 맡기면 그래도 4년 좀 맡기는 네. 편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때는 계속 많이 바뀌긴 했지만 네. 그래도 트럼프 때 갑자기 국무장관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갑자기 트럼프 일기 때 네, 일기 때. 폼페이오. 폼페이오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는 절대 임명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요? 트럼프가. 네. 폼페이오도 상당히 그래도 권한을 갖고 굉장히 일을 했던 권한을 것 같은데. 가졌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좀 제어한 것 같기도 하고. 살살 달래면서 잘 갔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해 보면은. 네. 근데 이분도 이제 북한과 친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폼페이오와 존 볼튼이 김정은과의 어떤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좀 막았다라고 이제 알려졌죠. 뒤에 가서는. 폼페이오는 뭔가 존 볼튼이 절대 안 돼. 뭐 트럼프는 얘기할게. 그럼 폼페이오는 또 중간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냐하면 평양에 직접 갔었으니까. 그래서 대화를 좀 하겠다라는 건가 했는데 제스처만 그렇고 속내는 아니었다. 이런 이제 후평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폼페이오는 다시는 뭐 자리 안 줄 거야.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요? 트럼프가. 네. 딱 2명 지목했는데 또 한 명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하여튼 뭔가 좀 구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좀 재밌는 게요.
이 이제 루비오 그 국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아주 시간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 루비오랑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국방장관도 그렇고 이게 뭔가 강성인데 공화당 내에서 약간 좀 이견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포린 팔라스에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공화당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쟁광들. 그리고 지금 사실은 트럼프는 아예 고립주의로 가자는 거잖아요. 다 필요 없고 미국만 생각하자. 그게 경제든 안보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나토에 또 탈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 내에서 특히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이 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를 두고 저 사람들 좀 아니지 않아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어떤 워딩이나 그동안의 어떤 철학들을 보면은 그래도 고립주의가 아니라 개입주의자라는 거예요. 특히 러시아, 뭐 이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자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고립주의 뭐 트럼프 그걸 이제 메인스트림 만들어 놓고 트럼프까지 뽑아놨는데 정작 그 가장 그 뭐 외교 안보에서 중요한 안보보좌관 자리를 차지한 사람과 국무장관이 개입주의자라면 우리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안보보좌관으로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낙점된 거죠. 장관이 아니라 안보보좌관은 그냥 지명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크 월츠 같은 경우는 과거에 딕 체니, 그 네오콘의 거두 그렇죠. 전 부통령과 럼스펠드 그 아들 부시 때 거의 뭐 다 해먹은 이 둘이 같이 해먹었죠. 국무장관이죠. 딕 체니와 럼스펠드 보좌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쟁 광들이라고 소위 이제 칭하는 그 사람들 바로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마이크 월츠예요. 사실상 이라크 전쟁의 주역들이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 전쟁관 같은 사람을 우리 지금 다 철수하자고 하는데 왜 안보보좌관에 앉혀놨어 하니까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보수 칼럼니스트가 등장해서 아니야 그래도 결이 달라. 그러니까 딕 체니와 럼스펠드는 뭐 이라크 뭐 실제 침공해가지고 정말 적극적인 개입주의. 근데 그것이 개입주의에만 머문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아예 개조시켜서 소위 민주주의를 이식시키려고 했잖아요. 뭐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민주화시키겠다라는 정말 거창한 꿈을 갖고 실제 행동에 옮겼다가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간 뭐 모두 다 이제 실패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를 이식하거나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쪽에서 뭐 이렇게 좀 시비를 걸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참지 못해. 딱 이 정도까지지. 그래서 딕 체니랑 럼스펠드 같은 그 니오콘과는 좀 결이 다르니까 우리 한번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공화당 내에서 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십자군처럼 가치를 이식하기 위해서 개입하자 이런 건 아니고 네. 상대방이 도발하면 방어는 해야지 네. 이런 정도 소극적이라는. 그렇죠. 트럼프가 아무리 다른 뭐 결이라는 거죠. 고립주의라고 해도 뭐 미국의 힘을 항상 강조하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뭐 군사력 우리 뭐 최고야, 세계 최고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갖고 있는 우리는 이제 좀 예외주의적이고 우리는 정말 이제 세계 최고야, 최강이야 이런 자부심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뭐 안 본 척 이렇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이게 전쟁 직접적인 개입파가 있고 소위 축소파가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 누가 더 메인스트림이냐가 지금 약간 디베이트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완전히 고립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루비오랑 마이크 월츠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도 공화당 내에 약간의 이견이 있다. 그쵸. 네. 뭐 그런 그래서, 얘기네요. 네, 그래서 포린 팔라스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조금 길게 기사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없나요? 일론 머스크 계속해서 지금 보니까 그 트위터 X에다가 또 이제 장관 이 사람이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막 올리고. 요즘 그랬더라고요. 공동 정권이 유행인가요? 네. 공동 정권. 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막 2명인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같은 가족은 아니지만 이제 삼촌이 됐죠. 네. 네. 엉클이 됐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손녀가 머스크를 삼촌이라 부른다고 하죠. 근데 사실 눈 뜨면 항상 집에 그 머스크가 있잖아요. 가족 사진에도 있더라고요. 네, 플로리다에서 거의 합숙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엉클이라고 부를만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젤렌스키랑 통화할 때도 그렇고 뭐 미국에 있는 이란 대사랑도 뭐 머스크가 비밀리에 만났다고 하고 최근에 거의 모든 인선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한 게 있어요. 일단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재무장관 후보를 누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막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하워드 러트닉이라고 이제 이분도 굉장히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를 실제로 집행할 인물이라면서 막 추켜 세웠어요. 그래서 재무장관에 앉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주장이자 압박이죠. 그래서 근데 하고 싶은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제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사람과 역시 또 뭐 백만장자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엄청난 부자라고 하는 스콧 그 베센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은 경쟁 관계예요. 근데 머스크가 이 스콧 베센트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X에 이 하워드 러트닉을 지지한다고 재무장관으로 앉혀야 된다고 굳이 얘기를 했어요. 아, 심지어 디스하기까지 네, 네. 누군가를. 그러니까 지금 막 서로 가서 트럼프 당선자 만나려고 플로리다에 거의 이제 상주하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뭐 그런데 뭐 주변 사람들도 계속 로비를 하겠죠. 그런데 재무장관으로 앉혀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의 의견에 동조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얘기하니까 사실 그건 압박이잖아요. 의견만 개진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 이제 머스크가 너무 소위 말하는 이제 설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모든 인선에 개입한다고 내부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죠. 왜냐면은 이 정통 어쨌든 캠프 출신들이 있잖아요. 공화당 출신들이건 아니면 트럼프를 오랫동안 보좌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난 트럼프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은 얼마 전부터 친구가 된 머스크와 물론 이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죠. 우리나라 돈으로 1,6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으니까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엄청나게 그쵸 효율적인 그 유세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불만이 많이 나온다고 뭐 미국 언론들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00억 원 이상 기부한 거는 맞지만 그걸로 뭐 장관 대여섯 명 임명권 갖고 뭐 이러면은 그 장사가 좋은 장사인지 아닌지 뭐 본인 기업들 다 잘 나가고 주가 폭등하고 이런 뭐 괜찮은 장사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무장관 이제 어제 밤에 다시 보니까 17일 뉴욕타임즈 어제 보니까 지금 나왔던 뭐 러트닉이나 스콧 베센트 말고 트럼프가 다시 다른 사람들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기사가 또 슬금슬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름은 월가 억만장자로 하는 마크 로안이 거론되고 또 케빈 워시라고 전 연준 이사회 총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젯밤에 이제 보도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도 굉장히 다른데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연준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그렇구나. 연준 네. 이사회 출신을 재무장관 앉히면 또 트럼프가 배신하는 것 같이 느껴질 텐데 이게 그래. 여기도 균열이 좀 있네요. 왜 우리나라도 누구 이제 안 치려면 서로 막 투서 나오잖아요. 네. 쟤는 안 돼요. 과거에 무슨 비리가 있었어요.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봐요. 플로리다 주변에서. 그래서 하도 이제 서로 비토를 많이 하니까 아예 모르겠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약간 좀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누가 될지 아직 몰라서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 얘기 다음번에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시간이. 평론가님 준비해 주셨는데 어쨌든 더 깊이 있게 다음번에 크루그만 얘기하고 하기로 하시고 네. 오늘은 보니까 어쨌든 얘기가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정권이 아주 야심차게 출발했고 어쨌든 뭐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보겠다. 그 방향은 지지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뒤집어 보겠다고 이승원 평론가님은 우려하시는 방향으로 뒤집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그 내부에서 반발과 균열이 만만치 않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일단 1차 격돌이 벌어질 것이다. 네. 웬만하면 다 되겠지만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낙마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헤그세스, 케네디. 네. 뭐 케네디는 낙마 못 시키겠죠. 네, 연합했으니까. 헤그세스랑 헤그세스가 좀 위험해 보이고 법무장관은 근데 맷 게이츠. 맥 게이츠는 본인,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의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가려고 할 것 같고요. 개인의 뭐가 달려있지. 그 지금 사법부에 지금 재판 여러 가지 걸려있기 때문에 다 그것을 다 이제 기소 중지시켜야 되고 법적으로 다 깨끗하게 클린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다 그렇더라도 양보하더라도 법무장관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그 성폭력 혐의로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네. 저는 가장 큰 관심은 일론 머스크의 재무장관 제안을 트럼프가 받을 뿌리치고 것인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 뿌리치고 완전 엉뚱하게 FRB 없애자고 그랬는데 FRB 출신을 안 치거나 이런 아니면 월가 출신을 안 치거나 이런 그러네요. 일을 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관전 관전 포인트? 포인트네요. 관전 네. 포인트입니다. 다음 주쯤 결정나지 않을까요? 네, 다음 주에 한번 또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같이 트럼프 2기 내각 인선 과정 살펴봤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뵐 건데요. 제가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여기 댓글 남겨주시면 매일 2,000 통통코인 드리는데, 통통코인이 이제 그 인터넷 몰 들어가가지고 물건 사실 수 있는 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 채팅창 상단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 가입하시고요. 회원 고유번호 코드 하나 받아서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붙여넣기 하시면 이벤트 참여됩니다. 자세한 거는 그 링크 보시고 아래 더보기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기로 하고 여기서 이승원 평론가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몰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